다음 순서입니다. 앞으로 중국을 빼놓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교 정책 등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텐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China Risk,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과 비즈니스 관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양평섭 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섭 위원님은 전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 연구위원님이셨고요.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의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현대중국학회 회장과 KIEP 선임연구위원님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 금방 소개받은 양평섭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국책연구기 앞에 우리 KDI의 그 정 박사님도 발표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그래서 우리 저 정 박사님 발표하시는 거 보고 내년에 중국 경제 리스크가 뭔지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한중 간의 큰 구조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큰 구조적 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리스크가 뭔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원래 큰 주제가 차이나 리스크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다루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한중 경제 협력 앞으로 뭐 투자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에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역시 중국 역시 그런 하방 압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시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중국 경제가 하방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중국의 시진핑 3기 그 16일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 전략이나 경제 정책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거 10년 동안 추진해왔던 것들이 지속 연장선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전략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발전 전략이나 이런 경제 정책이 가지는 변화가 오는 리스크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한중 수교를 수교한 지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되다 보니까 30년간에 중국도 변했고 우리도 변했고 뭐 우리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빨리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 변화에 이렇게 맞춰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그 한중 간의 구조적 변화, 협력 관계, 구조적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 변화들이 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리스크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보려고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그 세 가지 리스크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 연결고리라는 것은 상품의 수출로 연결이 되고 투자로 연결이 되겠죠. 그 양자 간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본 협력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기 때문에 자본 협력 시장에서 자본 간의 협력을 통한 그 영향력 이런 뭐 상대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제가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가 뭐 성장률이 둔화된다,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정책을 바꿨다. 그랬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는 구조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국 경제의 이 포인트가 보이질 않네요. 중국 경제 왼쪽에 앞으로 환경이나 자원 규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코로나19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들이 가진 의미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서 지역 봉쇄를 했던 그런 정책들이 받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영향들은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오는 부분에 우리의 공급 안정망, 우리의 서프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 우리나라 중간재 한 28%, 그건 한 30%가 중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이전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큰 틀 안의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라는 것들은 우리의 경제 안전이라는 측면, 조달이라는 측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중국의 수출의 둔화라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도 과거처럼 수출 주도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수출 둔화가 결국 우리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때 우리의 수출 구조로 보면 전체 수출에서 80%가 중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한 40에서 50%가 가공법을 위해서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중국에 수출이 안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그러니까 세계 수출하는 중간재 중에서 28%, 그건 30%, 3분의 1 정도가 이건 비중이 줄어든 건데도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콩 통해서 가는 걸 포함하면 60%거든요. 사실 이게 중국의 수출이 잘 돼야 우리 경제는 산다. 근데 결국은 중국의 수출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우리 한국 경제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 국내 소비의 둔화죠. 결국은 소비와 투자 둔화인데 결국 이제 뭐 생산의 둔화, 투자 둔화 포함해서 소비 둔화는 결국 우리의 대중 소비재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한국의 대중 수중의 구조는 그렇지만 한국의 소비 수출의 한 12% 정도를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뭐 일부 우리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 소비 수출에 영향 미치는 소비 시장의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을 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됐을 때 가지는 플러스 효과나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세 번째는 사람의 그 인적 교류입니다. 보시는 대로 중국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둔화가 되고 해외 관광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2019년에 가장 많이 중국 요코라고 그러죠. 요코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600만 명이었어요. 600만 명이고 그게 전체 해외 관광객 60% 이상을 차지했고 우리나라 관광 수입의 60%를 중국 사람들이 흘리고 간 돈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서비스 산업이나 관광 산업 포함해서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 많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소비나 관광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구조죠.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와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왜 중간재가 수리 안 돼라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표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리스크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우리의 리스크로 오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예요. 경기 하방 리스크라는 지금 중국의 경기 하방이라는 것은 가장 큰 단기적 충격으로 봐서는 코로나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고 지역 봉쇄고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죠. 세계 경기 둔화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정책적 변화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버블 상태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는 과정에 나타났고 그것이 코로나 충격과 겹쳐져서 나타났던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중국이 3060이라서 탈탄소 정책을 합니다. 중국의 우리 쌍탄이라고 얘기하는데 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피크를 달성하고 2060년에 제로행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2021년에 각 지방에 하달을 하니까 그 지표를 하달했더니 그 에너지 생산을 줄여버린 겁니다. 에너지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 결국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산업 생산 위쪽으로 가고 투자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지는 어떤 정책적 리스크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기에 이제 미중 마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세 중국의 대외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수자, 소비, 수출 이 3대 수요 요소가 다 지금 꼬꾸라져 가는 상황들이다. 2021년에 이제 2020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로 21년 상황들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특히나 2, 4분기의 상해 지역의 봉쇄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해 봉쇄라는 것은 경제 심리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이 하방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중국이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해가 바로 올해가 될 것이고 2020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 성장이고 또 하나 오른쪽 그림은 전체적으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피크를 쳤던 시절에 두 자릿수 성장했던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하방 곡선을 가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아까 5년 단위, 한국 경제 5년 단위 1%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중국은 대체로 한 3년 단위로 1%포인트씩 떨어져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들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성장 잠재력의 하락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와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잠재 성장이 얼마나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는 5%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구조적 요인 그리고 모든 요인들에서 복합적 요인이다라는 거. 근데 단기적으로 봐서 그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 사실은 중국의 코로나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뭐 수치하기는 좀 저는 해보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중국에 31개 성시가 있어요. 코로나 발생과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 그리고 특히나 올해 상반기하고 이제 2, 4분기에 봤을 때 코로나 충격은 코로나 2019년부터 있었지만 2020년, 21년보다 올해 훨씬 더 코로나 충격이 컸다. 그 충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올해 상해 발생이라는 거예요. 상해 지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제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상반기 수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거쳐서 지금 서부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충칭이라든지. 해남성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거기서도 발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보면 코로나가 지금 확산은 되고 있지만 이제 당대 이후에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정책이 이게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행상 끝났어요. 2차 당대회. 하지만 내년 3월달에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우리 국회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신행정부가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하나는 백신의 개발이거든요. 자체 백신 개발 중인데 그런 것들이 이상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성이 되면 삼상이 되면 내년 정도 되면서부터 코로나 정책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 코로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규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를 쿨다운 시키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크게 부동산의 위축이죠. 기본적으로 중국 부동산 정책은 뭐냐면 투기 금지예요. 그러니까 주방 부차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이제 시작이 돼 왔고 그 정책을 하는 과정들에 각종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규제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도가 나타났고 또 이런 결국 이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하니까 부동산 수요가 줄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공실률 거의 추정을 하면 1억 호 정도가 1억 개 정도가 집채가 지금 공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부동산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전체 여기 보시는 대로 부동산이 위축이 되면 지방 재정에 빵꾸가 납니다. 중국의 지방 재정의 한 40% 정도 토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하는 건데 지금 재정이 안 되는 거죠. 투자가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GDP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된 각종 론들이 있죠. 기업들의. 그 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방 금융기관들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산업을 잘못 관리하면 중국 경제는 큰 위기를 항상 겪게 돼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좀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일성일책이라고 해서 한 도시마다 하나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다 내놔라 이거 있죠.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이게 살아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주방부처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 조치들에 의해서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올해 내년까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채무 리스크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요즘에 채무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사실 기업 채무, 중국의 채무는 전체 거시경제 채무율 한 290% 정도 되죠. BIS에 따르면 그 중에 이제 정부 채무가 높지가 않고요. 기업 채무가 160% 정도 되고 민간 채무 60, 70%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있느냐라는 측면은 있어요.
그 기업 리스크에 결국 이제 기업 부문의 리스크들인데요. 기업 부문의 리스크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실 기업들이 이제 디폴트를 선언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채무 비율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지만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전체 큰 매크로의 구조에서 보면 중국의 채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기업의 채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중국 내 국내 상업은행, 국내 중국계 국책은행으로부터 오는 거죠. 해외 기체가 높고 해외 부분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리스크가 더 커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중국은 이 기체 기업의 채무에 있어서 문제 조금 구조적 다르다.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의 부채은행, 민간 기업의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의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아까 그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령화죠. 노령화 문제입니다. 이미 이 그림에 보시는데 2011년에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4.2%입니다. 노령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주는데 노령화는 되는데 청년 실업은 늘어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 거죠. 1년에 1,000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 불안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인구 구조학적으로 상당히 중국이 모순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중국의 청년과 공급과 수요 구조가 미스매칭인 겁니다. 구조적 실업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정부가 일자리를 배치를 하거나 이런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과거의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 실업 문제가 계속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구조 경계의 하방 리스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발전 리스크 전략의 변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2차 당대회 때 쭉 보면 키워드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 여기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전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계속 발전해야 될 그게 키워드고요. 그걸 상대적으로 표시한 그 그림입니다. 어떤 것을 강조한 안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 이번에 당대에서 나온 게 중국식 현대화를 공식 중국 당대원이 처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중국의 현대화라는 게 5가지 특징인데 인구 대국이 14억이 현대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부유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과 정신 문명의 현대화 합치.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자연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전 세계와 평화 발전하는 것이 이것이 중국이 현대화다라는 거죠. 중국의 현대화 전략들은 과거 모택동 시장부터 계속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중국식 현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들이고 그 안의 과정에 보면 지금 앞으로의 거시경제 정책의 큰 방향의 틀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품질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만든다. 신발전 구도로 간다. 우리가 신발전 구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온 쌍순환 전략이죠. 그래서 퀄리티가 기술에 의한 발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발전 구도 이것이 큰 틀에서 매크로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또 하나 선택한 것은 뭐냐면 제도형 개방이라는 겁니다. 개혁과 개방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틀 안에서 보면 시진핑 3기의 정책들이 어떻게 갈 거냐.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진핑은 1인 독재 체제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갈 것이고 폐쇄적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저도 연설을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과거같이 이게 저는 이제 그 연설 듣는 그 포인트가 이게 강경이냐 아니면 유연성이냐를 가지고 들었었어요. 근데 상당히 저는 유연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입 3개 많은 정책들에서 유연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대외 정책도 그렇고 외교 정책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부의 문제인데요. 공동부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식 현대의 기본 요구입니다. 공동부유 없이 중국식 현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것이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이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를 추진하는데 공동부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저기 공동이라는 부유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부유가 있습니다, 그죠?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잘 나누자는 겁니다. 잘 파이를 키워서 잘 나누자 이게 공동부유거든요. 우리가 공동부유를 얘기하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쪼개서 잘 나눠보자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부유는 빨갛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동부유의 컨셉 중에 공동부유 실현 전략을 하는 뭐냐면 소득 증대입니다. 소득 증대는 뭐냐 1차 분배는 노동의 소득을 증대하는 거고요. 1차 분배 증대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제일 안 되는 게 재분배거든요. 세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재산소득의 형성 과정에서 그 투명성이 없고 그것들이 거기에 대한 규범화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3차 분배, 그다음에 3차 분배인데 3차 분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복원을 높이겠다는. 여기 자료에 있지만 중국의 사회적 그 기부금이 GDP에 차지한 포션이 0.15 GDP 대비 0.15%밖에 안 돼요. 미국은 2.6%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바뀌려면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부를 너무 밝게 보질 않아. 공동부는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원칙이고 그 분배 제도를 기억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 부분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순환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의미를 할 때 쌍순환은 폐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쌍순환에서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는 대로 제도 개혁이 있어요. 순환이라는 것은 서큘레이션 피 흐름입니다. 피의 흐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 개혁이 안 되면 안 돼요. 생산에서 생산, 분배, 유통, 소비 과정에 있어서 막혀 있는 그런 피의 흐름들을 바꾸겠다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 공급망을 안정을 시켜서 경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해석을 해서 우리는 중국의 쌍순환 폐쇄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시는데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제도 연결망, 국제 순환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들이 뭐냐면 중국 국내 경제와 해외 경제를 연결하는 것은 실물 경제는 무역과 투자입니다. 상품의 교류와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교류 없이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중국이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표현이 제도적 개방인 거죠. 그래서 쌍순환의 표현은 바로 폐쇄가 아니라 제2의 개방을 위한 순환 구조를 만들. 그것이 전체적인 쌍순환의 구조인 겁니다.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쌍순환 전략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수출한 게 이제 환경의 문제들 이제 여러분 워낙 많이 하셔서 워낙에 중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 경제 안전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죠. 3060 한다고 에너지 첫 번째가 3060 그 탈탄소의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에너지 구조 전환입니다. 중국 석탄 중심의 60%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환이 안 된다면 중국 경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 중심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중국 경제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안전의 에너지 안전의 문제, 에너지 안전 확보 없이 전체적인 보시면 뭐 원유그룹 72%고요. 그 다음에 LNG 66%, 석탄만 이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안전의 문제, 안보의 문제, 에너지 안보의 식량의 안보의 문제 없이 중국은 지속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업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핀테크 기업들 많은 규제를 해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정적 인식들이 있었어요. 중국이 사회주의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기업 규제의 그 이면에는 시진핑이 얘기한 야만 성장이라는 게 이게 무질서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정상적 질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하나의 큰 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관련된 경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가는 거, 그다음 독점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또는 경제 안보의 개념인데요. 경제 안보의 개념은 사실은 중국이 경제 안보에서 이겁니다. 국내 경제 안보도 중요하지만 공급망의 안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량 에너지 안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자원의 안전이 있고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외 개방 안전이라는 거예요. 대외 개방 시스템,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할 건데 하다 보면 불안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 그게 대외 개방입니다. 경제 안전과 대외 개방의 연계성이라는 거죠. 대외 경제에 있어서 안전성. 그것들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이제 그런 조치들이 강화되는 게 있어요. 외국투자법이라든지 반독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엔터티 리스트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중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빨간 공산주의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회주의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거를 중국이 추구하는 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30년간 추구를 해왔습니다. 30년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회주의 근간을 유지하되 거기에 시장경제 요소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사회주의 근간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의 개념, 중국의 공유제, 국유를 중심으로 공유제.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버려라라고 중국한테 얘기하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비공유제, 민영기업 성장을 육성하는. 민영기업 성장을 할 때 무질서한 성장이 아니라 야만 성장이 아니라 질서 있는 성장을 요구한다. 그게 하나 방향.
두 번째는 분배입니다. 분배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플로리타리아 노동자 독재 국가잖아요. 노동자 중심의 분배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플러스 다른 생산 요소 분배가 이루어지. 그 두 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이 세 가지가 구성된 것이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입니다. 그 기본 경제 제도 안에서 중국이 시장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역시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민영화라느냐 영민영화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그림은 제가 일부러 그렸어요. 전체적으로 중국은 시장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진 않을 거다. 하지만 민영화 시장화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 리스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경제 체제에 대한 경제 운영에 대한 당위 관리가 강화된다. 기업의 당 조직을 만들게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매크로 관리에서 당의 기능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은 당과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개 시장과 국가와 당의 삼위일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은 언제든 실패가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보정을 하죠. 정부에 또 실패가 있습니다. 정부의 보정을 당이 보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중국이 추구하는 현재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당이 관리하는 경제 시스템에 가지는 권위주의적 성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세 번째 이제 한중 관계.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는데요. 한중 관계는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무역 적자는 전환을 그냥 요즘에 뭐 그 크롬 가격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저희는 작년에 반도체를 빼면 이미 중국에 대해서 적자로 갔어요.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인데 중간재 적자가 반도체 빼면 적자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전체적 큰 틀 안에서 보면 한중 간의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한 40%는 중국에 가 있는 한국 기업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아주 경영 환경이 아주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에 의해서 유발되는 투자가 없어졌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 내 무역이죠. 그런 것들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대중무역자가 적자로 나타나는데 이 복합적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2012년을 피크로 해서 한중 간의 중국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경영 환경은 아주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 판매를 할 수가 없고 판매가 할 수 없는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시장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갔는데 내수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한국으로 바이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 수입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기업 내 무역에서 대중출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는 이제 엮여져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간재 수출에서 우리가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중간재 아까 말씀드린 저희 30% 정도가 중국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관리 없이 그죠? 앞으로 경제 안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IPF에 가입을 하고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하고 미국과 취업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는 공급망의 안전은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성 이런 것들은 자원, 광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간지에 있어서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진출기업 구조 조정. 이거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중소기업들이 야반다주라고 해서 퇴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퇴출 중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핸드폰 다 퇴출했고요. 이제 남은 거 오로지 자동차 퇴출 중이고요. 이미 남은 건 반도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사업의 우리 대중 사업들의 현실인 거죠. 그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다. 거기에 이제 뭐 미국의 전략들은 우리가 뭐 잘 아실 거니까 이제 시간에 대해서 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껐나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서 꺼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큰 세 가지 틀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중 비즈니스에 리스크가 있다. 그 구조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